네, 금요일 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MBN골드 리빙 레전드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BN골드 박병주 조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이하게도 이제 그 이번 금요일 날 같은 경우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많이 그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OLED 관련주들도 같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이제 그 KB금융지주나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또 다뤘었는데 2주 전에 다뤘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그렇다라면 결국은 시장은 실적을 기반한 그 기업의 내재 가치 쪽으로 결국은 시장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가지고 특히 은행주하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2027년까지는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계속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PBR 그리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 그 섹터들이 좀 연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줄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박병주 매니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이번 주 시장을 좀 바라보면은 유달리 좀 특히 그동안 안 올랐던 게임주들이 올랐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렇죠.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 섹터가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는 이제 실적이 좋은 섹터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어제의 옵션 만기였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옵션 만기일 전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봅니다. 보통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그 3개월짜리 만기가 되는 그 거래하고 있는 선물들 보면은 보통 한 달 내지 2주를 남겨놓고 급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공개 방송에서도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5월 7일 날 콜옵션 선물을 25,000계약 이상 땡기면서 무려 그러니까 선물을 샀다는 얘기는 현재 옵션 만기 때도 그렇고 뭐 다음 달에도 굉장히 강세가 보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2조 5천억 이상을 땡기면서 이틀 동안 거의 한 3조 원 이상을 땡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옵션 만기일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 만기일까지는 희한하게 그 전날 수요일까지 땡기고 있다. 3조 원 정도 땡기고 있다가 그 다음날 차익 실현을 하면서 선물을 외국인들이 때렸는데 결국은 목요일까지 외국인이 끌어올린 장세였고요. 뭐 오늘은 사실은 뭐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1,400억 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강세장이 아니잖아요. 네, 아직은.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 투자자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조정 온다고 해서 너무 놀리지 마시고요. 현금을 여유 있게 갖고 있다가 금요일 날 정도 됐을 때 분할 매수하시고 그러면은 단기 트레이딩도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을 보고 계시다가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매수기를 삼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주가 시작되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월요일에 어떤 뭐 종목들 담기 마련인데 오히려 금요일을 좀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특이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은요, 조선일 매니저가 준비한 특이점인데 아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금리 인하 이슈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금리 인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스위스와 스웨덴, 유럽에서는 벌써 이제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단행이 됐고요. 영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영국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럽 금리 인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앵커님이 참 잘 톡톡 찍어주시네요. 네. 근데 우선 이제 금리 인하도 인하인데 이거를 접근할 때 인구 비율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구 비율? 네, 인구 비율. 왜냐하면 보세요. 저하고 앵커님하고 그 국가에 2명만 살고 있어요. 네. 2명 중에 1명이 아파요. 네. 그러면은 50%가 아픈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1억 명이 살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아프면
티도 안 나죠. 네. 네, 이게 금리 인하를 빨리 그러니까 저는 유럽이 좀 늦게 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미국보다 네. 늦게 할 줄 알았는데 빨리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스위스가 가장 먼저 했는데 네.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헝가리하고 체코가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가 900만 명, 그리고 체코하고 스웨덴이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빨리 했던 이유가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GDP가 전 세계 넘버 1, 2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룩셈부르크가 1등이죠. 근데 스웨덴이 2, 3등 이렇게 하는데 이 국가들이 금리를 빨리 올렸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가 적기 때문에 피부로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3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금리 인하고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지금 현재 1.5%였어요, 금리가. 근데 0.25%까지 거의 뭐 한 5분의 1 토막으로 이렇게 낮춘 거죠. 그때 헝가리도 네. 3월 달에 바로 헝가리는 원래 동부 쪽에 있기 때문에 동유럽 쪽이 원래 좀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국가들이 좀 금리가 높죠. 그래서 8.25%로 금리를 인하했고 체코는 얼마 전이죠. 5월 4일 날 인하했는데 체코가 인하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전까지 벌써 3번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까지 4번 내리면서 5.25% 금리가 됐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제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스웨덴이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은 지가 8년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발표를 하면서 스웨덴이 어버이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버이들에게 효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를 3.75에서 0.25까지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전 세계 2등, 3등 하는 GDP 국가인데 그렇게 내린 걸 보면은 유럽도 피부로 갑자기 와닿는 거죠. 네. 예, 금리를 인하 안 하면 큰일 날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도 이걸 좀 늦게 해야 되는데 영단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2021년 팬데믹이 끝났죠. 그때부터 금리를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21년 말에 0.1%인가 그랬는데 달마다 무려 14번을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래가지고 작년 8월까지 5.25%까지 딱 맞춰놨었는데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게 작년에 5.25%라는 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08년도 리먼 사태가 났었죠. 그때 막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6년 만에 사실 최고치예요. 그 뜻은 금리를 피크까지 찍었다가 영국도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영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EU에 가입할 EU 국가들의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가 32개 정도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영국이 가입을 했다가 브렉시트를 하면서 2013년도 그때 장이 폭락했던 여름에 아시죠? 기억이 있는데 영국이 독자적으로 걷고 있던 데에서 영국이 이번 달에는 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거를 또 유럽 중앙은행이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웨덴이죠. 스웨덴 그리고 영국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이 시간대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금년에는 6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게 빗나가서 6월 달이 아니고 한 8월 달 이후에 한두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만 분명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분명히 금리를 많이 내릴 겁니다. 근데 미국이 조금 빨리 내려야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네.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미국이 지금 5.5인데 우리나라가 3.5잖아요. 네. 2%포인트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막 금리 인하하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 미국도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유럽은 좀 이제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이제 스위스를 비롯한 스웨덴까지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고요. 영국까지도 현재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유럽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금리 인하로 좀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60%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묻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9월에 할 확률이 다시 높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파월의 입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움직이는데 작년부터 파월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는 파월이 금리를 인상을 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이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금년 6월 달부터 금리 인하 꼭 할 겁니다라고 그랬는데 제 예측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을 작년에 억제를 하고 지금 파월이 나오고 있죠, 지금. 파월의 입에 따라서 정말 이게 글로벌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이후에 1년이 넘도록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오고 있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는 정도만 힌트만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진짜 이거 미쳐 죽는 거죠. 전 세계에서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를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파월이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연준 의원들이 13명이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투표로서도 이게 또 이러시니까 파월 의장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작용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경제가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느냐인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에도 영향이 있어요. 3억 3천만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근데 고용 시장이 탄탄한지 안 탄탄한지를 보면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고용 시장 보고서 또는 실업급여가 발표가 됐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 평균에 한 20만 건이 보통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 인구인데 예. 특이하게도 요 며칠 전에 발표가 났는데 23만 명이에요. 갑자기 3만 명이 늘어서 경제가 안 좋은가? 또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금리를 빨리 인하하겠네. 그런 얘기가 또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증시를 좀 2조 원 이상 배팅을 한 거예요, 선물을. 그랬다가 만기 때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긴 했는데 전평균 봤을 때 실업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도 원래 계약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유럽 쪽이 고용 탄력성,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가지고 해고할 수 있는 게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높이 산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이 취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취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그게 불안한 요소가 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 물가지수 CPI도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자꾸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을 많이 뽑아서 그러니까 고용이 많이 되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데 네. 갑자기 해고를 많이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자가 많이 네. 신청이 늘어나니까 이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3만 명, 5만 명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소비자 물가의 불확실성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중동 이슈 때문에 얼마 전에도 유가가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유가 올라갈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100달러, 90달러 이상 가면은 오히려 전기차를 많이 사기 때문에 기름을 안 쓴다. 기름값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듯이 다시 70달러로 WTI도 환원이 됐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미국이 분명 제가 단언컨대 유럽을 따라갑니다. 원래 유럽보다 먼저 미국이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탄력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분명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에는 분명히 금리가 인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증시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 조정 때마다 좋은 종목은 모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일단 고용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양새 어제 나왔죠. 그리고 물가는 이제 다음 주쯤에 CPI 결과치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이 현재 아직 확실한 답변, 금리 인하에 대한 답변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이제 말씀 끝날 때 조선님이 지금 9월에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실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네. 9월 정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은 네. 금리 인하를 한다고 마냥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네. 사실 너무 긍정적인 그림이잖아요. 근데 아닐 가능성,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자백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9월이라면은 꽤 괜찮은 시기 아닌가요? 예, 원래 이제 그 회계연도 분기를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회계연도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도 9월 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9월을 우리나라 1월 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이 땅하고 시작하는 때는 분기가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뭐 지금 뭐 애플이다 다른 기업들 발표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 1분기로 착각하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2분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이나 10월 달 시그널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경제가 안 좋은 걸로 인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일단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네. 혹시나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3월에 금리 인하 네. 할 거라고 한 번 예상했고 그렇죠. 5월에 한 번 또 예상을 했는데 그때 두 번 다 사실 기대감 모두 꺾이고 현재까지 온 상태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3월이나 5월 중에 한 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다면 그때 진짜 경기가 어렵다는 걸 자백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9월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완충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리 인하를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섣불리 할 수 없는 게 네. 왜냐하면 이게 금리 격차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5.5% 네.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3.5%이기 때문에 원래는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국채를 사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먹는데 그냥 금리의 스프레드라고 그래갖고 스프레드 거래를 먹는 건데 아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으면 미국 애들이 금리를 우리나라 채권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국채를. 근데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채나 또는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디벨로프드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인데 디벨로핑이죠. 그래서 중진국들이 원래 보통은 한 2, 3% 이상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금리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 얘기도 조금 이따 할 건데 이창용 지금 한국은행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ADB 총회가 5월 4일 날 있었어요. 예. 아시아 디벨로퍼 뱅크가 그래서 그때 이제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유출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를 3월이나 5월 달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면 2% 금리 차에서 오히려 더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돈이 더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우리 마음대로 단언할 수 없는 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미국이 일단 9월에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9월 이후에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구나. 그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산을 하는데 노무라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나라를 10월에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월도 한 달밖에 격차가 안 나는 건 좀 빠르지 않나요? 그렇죠. 깜짝 놀랐네요. 근데 예. 예측이긴 하니까. 예측이긴 한데 노무라가 이게 너무 이제 글쎄요 노무라가 투자도 잘하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80년도 90년도 때에 노무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글쎄요 뭐 예측을 한다는 거는 저는 예측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미국이 원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 그러니까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네.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라의 생각은 그거겠죠.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10월에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가 본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9월 달에 바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통화정책회의가 마지막 주에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조금 빠르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같이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노무라에서 한국은행 10월이라고 지금 자막에 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10월이라고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미국은 그 전에 할 거야라는 뉘앙스도 우리가 좀 그렇죠. 파악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 예상을 하고 어. 한 달 늦춰서 이제 10월 달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 같이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뭐 수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조선희 매니저님? 저는 이제 9월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고 작년 9월부터 원래는 제가 반도체를 포트에 안 넣었었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근데 9월 달부터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장주를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성장주. 네, 그래서 반도체 업종군 지금 반도체 업종군이 작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올해 4월까지 1년 이상 가고 난 다음에 좀 쉬고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 업종군이 분명히 갈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너무 지금 캐즘이라고 그래서 네. 너무 조정을 많이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엔캠만 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또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다음 주에 MSCI 지수 편입될 종목이 한 3종목 정도 있는데 아마 엔캠이 편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엔캠이 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고점 대비. 엔캠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엔캠이 아마 편입이 된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갈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또 제약바이오는 또 금리 인하를 하면 수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한미사이언스나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몇 개의 회사를 빼면은 녹십자도 그렇고 네. 종구당도 그렇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는 직격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작년에는 얘기 안 했던 요즘에 한 2월달, 3월달부터는 AI를 꼭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업종군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 업종군이 분명히 수혜를 받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나 더 끼면 이따가 얘기할 로봇도 예. 네, 로봇도 좀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성장주 쪽에서 이제 뭐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고 2차 전지 얘기도 했고요. 제약바이오, AI, 로봇 등등 얘기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매니저님. 네. 여기서 1순위 하나만 뽑아주시죠. 1순위는 지금 이제 우선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미래를 봐도 그렇고 현재 시장에도 좀 적합하기 때문에 일단 1순위는 반도체가 확실히 맞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특이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병준 매니저님이 거의 한 20분 가량을 쉬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조선희 매니저가 이제 함께 우리가 이 금리 인하, 글로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박병준 매니저님의 뷰는 어떤지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 끝에 이제 조선희 매니저가 이제 다양한 쪽에서 탑픽 섹터를 얘기해줬잖아요. 네네. 매니저님의 뷰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저도 이제 영란은행에서 네. 6월 달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가 기사가 그쵸. 더 이상 물러설 수 예. 없다. 그런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영란은행과 보조를 약간 템포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예. 강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 또 대선 전에 뭔가 또 약을 줘야 또 예. 미국 증시가 가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라도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예전에 금리 인하를 4개월 먼저 했었어요. 아니군요. 한 7개월 정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달에 인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행도 어찌 본다면 미국보다 금리 인하가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가 바로 간다?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해볼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왜 부분이거든요. 그러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의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을 곱씹어 본다면 뭔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좀 금리를 인하해서 그쵸, 예. 좋은 쪽으로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네, 말은 맞아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은 조금 떨어진다. 그거를 물론 연준은 바라겠죠. 약간 경기를 또 미국 이제 지수가 좀
빠지길 기다리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채권 시장에 갈 수가 있어요. 왜 네.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그럼 있죠. 반대로 주식에서 채권 자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죠. 물론 그거는 제가 이제 중기적인 거고,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이제 증시는 어차피 사이클상 그쵸. 2027년까지는 저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한 5천 정도. 네. KB 5천이요? 금융 제가 네. 20만 원 제시했지 않습니까? 하나금융 지주를 17만 원 제시했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도 한 16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약간 네. 그런 리스크도 감안을 할 필요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게 마냥 호재로서는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 포인트도 잘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주 매니저가 준비한 두 번째 특이점인데요. 바로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월 중순 정도, 5월 27일 정도 되면 이제 우주항공청이 출범이 되는데요. 네. 자, 우리나라도 최근 한 2년 동안 진짜 네네. 우주 강국으로 들어서는 이 발자취들을 정말 많이 남겨줬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도 잘 올라간 게 없잖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을 좀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 건데 네. 미국의 우주 산업이 이제 민간 산업으로 좀 전반적으로 다 넘어온 추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전개 과정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1961년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유명한 그 연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충격적인 것이 있었냐면 소련이 먼저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또 사람을 실어서 위성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위성에서 우리한테 핵무기를 쏘아버리면 어떨까 이런 미국 전역이 공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F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 동안에는 발전을 이제 드라파라고 하는 이제 미국 가장 고등 교육 군수 복합체입니다. 예. 그런 미국 이제 정부 기관을 통해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수 복합체하고 그다음 미국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우주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일으켰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다시 이제 드라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달나라에다가 이제 레일을 깔겠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달에서 반도체 소재를 채굴합니다. 그리고 달에서 이제 생명과학도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달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달을 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달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네. 이 부분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X라는 이제 회사가 최근에 이제 이제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2024년 5월 달에 보잉이 유인 왕복 우주선을 이제 발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달은 스페이스 X에서 스타쉽 4차를 발사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드디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 X를 이어받아 가지고 아마존이 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여름에 스페이스 X가 민간인 즉 국가가 키운 우주인이 아니라 스페이스 X에서 키운 민간인이 드디어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네. 날아가고 2024년 말에 가면 아마존도 위성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성 통신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위성 통신이 뭘까요? 바로 6G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신이 5G인데 그쵸. 그걸 넘어서 이제 6G가 되는데 6G 산업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저도 3단계를 타봤어요. 고속도로 상에서는 손을 놓고 갈 수가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지금 통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6G가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위성으로 끊김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고밀적도의
통신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과 유럽을 이제 작년에 여름에 여행을 해보니까 그 네바다 사막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가 안 됩니다. 카톡이 안 돼요. 그래요. 예, 아주 먹통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잘 되니까 여러분들 잘 되시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스타링크를 위성을 쏘아가지고 직접 통신을 쏘니까 그렇죠.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는 아프리카 전 세계를 다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어찌 본다면 중국과의 패권 전쟁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미국이 이제 50년 전에는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군수산업이 주도해서 위성을 쏘았지만 이제는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6G 통신화 산업과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과도 연결이 되고요. AI와도 연결이 된다. 네. 굉장히 큰 어떤 우리의 10년, 20년 하고는 50년 먹거리 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우주 산업이 사실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발전 속도도 발전한 시기도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야 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이 방향성, 뭐 로드맵 같은 게 좀 구체화가 돼야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길을 좀 잡아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건 좀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제 미국만 바라본 거죠. 네. 근데 이제 발사체를 그다음 현무포가라는 그 미사일 발사체를 이제 우리가 쏘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아마 미국에 승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소군집 위성을 4월 24일에 쏘았고 정식으로 이제 올해 1월 달에 우주 항공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과 법률이 이제 지원되는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날 드디어 출범하게 되는데요. 거기 본부장의 급여는 대통령의 급여하고 맞먹을 정도로 많은 인재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우주항공청이 출범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요.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우주 기술 로드맵 3.0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차 우주 산업화 전략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9월 달에 우주 탐선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 자료를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집 소위성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6년부터 27년까지 이제 2기부터 11기, 11개, 즉 10개 군집 위성을 이제 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로드맵이 나오고 또 가장 큰 것은 2033년에 달나라로 보낸답니다. 그리고 우리 광복 100주년 2045년에는 이제 화성까지도 보낸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주항공산업 규모가 전 세계 시장에서 1%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도 1등이거든요. 조선도 1등, 2차전지 1등입니다. 그러면 우주 산업은요. 저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앞으로 10년 안에 7대 강대국이 아닌 5대 강대국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앞으로 10년에 가장 성장성이 다이나믹하게 가장 큰 산업이 바로 우주항공 산업이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아마 좋은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 2차전지 잘 만드는 나라가 되기 이전에 아마 반도체가 지금 2차 전지가 작년 같은 이런 강한 랠리를 보여주기 한 10년 전부터 앞으로 자동차는 한 2012년대 그때쯤에 아마 앞으로 자동차는 배터리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에이 아직 멀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같이 이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서 오자면 이번에는 박병준 매니저가 가장 강조하는 건 우주항공이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섹터 안에서는 템베거 종목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한미 반도체에 대한 그 이제 어드바이저가 2022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파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있어요. 그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 이제 연구 업체인데, 네. 그때 거기서는 이제 그 뭐죠? 그 이제 반도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주 항공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요이동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00m를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요이동에서 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마지막까지 간다면 저는 거기에서 우주 항공 관련주에서 테인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서 또 가장 유망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스몰캡에서 봐야겠죠, 당연히. 바로 이제 한 김에 또 말씀드리게 컨택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컨택. 컨택, 채팅창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컨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주에서 데이터를 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상화 시켜버려요. 최근에 미국의 그 위성 영상 데이터 만드는 회사는 지금 석유 선물회사하고 거래를 한답니다. 석유가 어디가 많이 묻혀 있는가를 위성으로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자료를 전송해서 석유 선물하는 헤지펀드한테 자료를 막대한 돈을 받고 거래를 한다는 거죠. 컨택이라는 회사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 지상 설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성 데이터를 수신해가지고 분석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분석해가지고 보험회사들한테 제공해가지고도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고 어디 집이 지금 상태가 안 좋고 그런 데이터를 주게 된다면 보험회사들한테 많은 수수료를 받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또 AI하고 결합이 된다면 네.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라고 생각. 이 종목 같은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컨테이너 종목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은 아직은 로드맵이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넘실넘실 이제 춤 맞추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연봉을 보면은 자 연봉 보면 뭐죠? 양봉이죠. 양봉이라는 건 뭡니까? 올해 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종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나 가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기본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이제 우주항공처법이 통과되면서 급등했다가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도지에서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이 나오는 기비를 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봉에서도 그런 기대감으로 이번 달 5월 달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있는 4월 달에 윗꼬리 고점 21,45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바로 25,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단 이 회사는 지금은 이제 적자 상태인데 2025년 가면 흑자가 전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에서 또 이제 텐베거가 나올 수 있다. 컨택을 이야기해줬고요. 혹시 뭐 조선일 매니저님이라면 저희 먼저 우주항공에서 뭐 컨택 같은 텐베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저는 반대로 요즘 뭐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있고요.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엄청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주에서는 기회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소형주도 좋긴 한데 대형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제 이미 좀 시작은 하긴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번 달이죠. 5월 27일 날 이제 항공청이 발족을 제대로 하니까 사실 이게 뭔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4월 말에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제 해야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소형주도 사실 좋긴 합니다만 원래 이제 큰 대형주들이 원래 가야 소형주들이 또 혜택을 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이미 이제 사실 가고 있긴 해요. 맞아요. 가고 있긴 한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포진되면서 계속해서 끌어올라가야 이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팝콘 이론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팝콘이 특정한 온도 이상 올라가야, 그러니까 따뜻해져야, 팝콘 기계에서 따뜻해져야 팝콘이 탁 튀거든요. 그 전까지는 팝콘이 절대 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항공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 종목들이 끌어올려서 분위기 형성이 돼야 그 안에서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는 또는 우상향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다른 중소형 종목들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지금 보시면은 뭐 항공주 관련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형주들이 좀 시장을 끌어주면서 주춤하고 쉬고 있는 동안에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주도 좋습니다만 대형주가 좀 시장을 좀 끌어올려서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자세하게 볼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반도체로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반도체 올라갈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꼭 보고 이 대형주들이 섹터를 끌고 가는데 이 안에서 누가 한미반도체를 예상했겠습니까? 그 한미반도체가 아무래도 또 오늘 박병주 매니저가 소개해준 또 컨택 같은 종목이 나중에 또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병주 매니저와 조선희 매니저가 준비한 특이점 두 가지 모두 들어봤고요.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확실하게 좀 서머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 좀 유달리 강했던 섹터, 게임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게임과 함께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DNC 미디어도 상한가에도 안착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저는 박병주 매니저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아드님이 나 혼자 레벨업 게임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요즘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건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지 예. 게임 하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S대를 가고 남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 기간에도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게임이 나 혼자 레벨업이었는지는 아직 그런 확인이 거는 좀 안 되는 거고. 좋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희 매니저님 이쪽 게임주에 대한 이번 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네. 이번 주에 조금 부각이 됐던 게 게임 섹터, 게임에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실적 발표를 잘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 실적까지는 거의 다 적자,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뭐 펄어비스도 영업이익 6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영업 적자가 61억 정도 나올 거라고 컨센을 했는데 오히려 플러스 전환을 했단 말이죠.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좀 턴어라운드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게임? 저는 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FN가이드에서 이번에 이제 1, 4분기 한 61억 정도 이상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적자로 기대다 봤는데 6억이 이제 흑자로 전환됐는데 예. 사실 흑자 전환한 거는 의미가 있긴 하죠. 그쵸. 근데 21% 오늘 21%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네. 21%까지 급등할 이유가 되나? 왜냐하면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반도체 쪽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가 올해 1, 4분기 때 1조 9천억을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DS 부분이. 그러면은 이게 정말 상한가는 안 가, 1등이기 때문에 상한가는 갈 수 없겠지만 거의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던 10만 전대는 넘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가다가 지금 얼마 전까지 꼬꾸라졌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아니 그 게임주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가 6억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해서 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의아했더라고요. 예.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재밌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희망 고문을 좀 줬어요. 희망 고문? 예. 왜냐하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검은 사막이 출시가 되면서. 그렇죠. 그때 막 엄청나게 뭐 그 전에는 이제 펄어비스에서도 원래 그 언론 브리핑이나 많이 이제 그 회자가 될 때 검은 사막이 출시가 되면서 엄청나게 매출도 많이 올려고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해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썩 다른 게임보다 뛰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8월 8월 한 20일쯤에 아마 독일의 쾰른에서 21일인 것 같아요. 그 게임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붉은 사막을 출시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때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좀 아이러니했던 게 6억 흑자 전환했던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21%까지 급등이 나와야 되나? 네. 라는 의문점이 있고 거기다가 대표적인 종목이 NC소프트잖아요. NC소프트가 오늘 10% 올랐죠. 그렇죠. 예. 10% 올랐죠. 예. 근데 NC소프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잘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망치가 139억을 예상을 했는데 한 257억으로 흑자를 많이 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NC소프트가 뭐 어떤 때는 막 몇천억씩 막 흑자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거기다가 NC소프트가 제가 2000년도 중반인가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삼성동이 그때 삼성동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NC소프트 건물을 봤는데 정말 떡 벌어지게 의리여리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아니 게임 회사가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목이잖아요.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도대체 뭘 하는 거지?라고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삼성동에 있는 본사를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각을 해서 사실 R&D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판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교 R&D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NC소프트가 이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유동화 시켜가지고 자금을 빼서 다른 신규 사업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게임 사업 부분이 게임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적자나 또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턴어라운드 된 거는 상당히 뭐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날까? 그 의문입니다. 아, 왜냐?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이번에 일단 플러스 전환이 됐지만 이게 연속성이 나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판호와 관련해서. 판호 관련해서 뭐 허가를 작년부터 내긴 했습니다만 문제가 판호가 제한돼 있고 거기다가 네. 요즘에 보면은 그 여권까지 검사할 정도로 아주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게임 섹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물론 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해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지만 이 플러스로 전환된 게 이제 한 분기, 두 개의 분기, 세 개의 분기에 좀 나와야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게임주 이번 주에 좀 보면서 당연히 넷마블이 또 주인공이었습니다. 네네네. 넷마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지. 넷마블이 네.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가서 연속성에 대한 여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자, 우리가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나 혼자 레벨 어라이즈가 78개국에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떴는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요.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가를 제가 간단히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을 볼까요? 연봉을 보면은 아주 좋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넷마블가 좋습니다. 연봉에서 작년에 2023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한 거죠.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올해 지금 이제 양봉이 시작된 거예요. 요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넷마블이 방금 신규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희망을 있다. 그렇게 시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봉에서도 여기 있는 그 한 20개월 정도의 그 원형 바닥을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 한 최소한도로 12만 원 정도까지는 능히 갈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월봉에서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요. 박스권을 막 돌파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다소 눌림목을 주면은 일봉에서는 좀 거칠게 왔거든요. 거칠게 왔는데 거칠게 오면서 이제 살짝 요런 구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눌림목을 주게 된다면 다음 주라도 혹시나 눌림목을 준다면 넷마블은 공격적으로 사도 된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은 회사 지분을 이번에 다 있지 않습니까? BTS 이제 모 회사인데 거기 지분도 처분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을 준다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또 이번 주 또 핫한 이슈가 있었지만 또 다음 주 여기가 또 이제 올라갈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섹터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보자면 삼성전자가 어제 시간외 이후부터 우리가 로봇 연구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제 시간에서 많이 움직였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초반에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에서 3%로 다시 내려왔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3, 4%에서 2%대로 에브리봇, 이렌시스 거의 다 상승했으나 윗꼬리가 좀 달린 상태로 마감이 돼서 이게 다음 주도 갈 수 있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의 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로봇이 좀 연속성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그러면 그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4조 7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출액이 530억이 나왔어요. 적자가 192억입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왜 갔을까요? 두산이라는 네임 밸류인데 이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IPO 상장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돈 자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자금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그냥 앞으로 100년치 실적을 땡겨서 나는 주가를 띄웠다고 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조 7천인데 매출액이 530억이면 더군다나 적자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로봇에 대한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 로봇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이 200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자가 작년 같은 경우도 100억대가 넘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3조가 넘거든요. 이거는 좀 심하다. 삼성이 아무리 로봇 사업을 진출한다 할지언정 너무 올랐다. 우리가 시청자님들이 이제 미래의 주식이라는 건 물론 미래 기대감을 가지고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그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나 그다음에 보험주 얼마나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까?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 아니 지금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100년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땡겨가지고 주가가 갔잖아요. 네. 매출액이 그 5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이 4조 7천이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IPO 하면서 자금을 땡기려는 그 의도 외에는 다른 건 없다. 그래서 로봇주가 막연한 기대감을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8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큰 일을 저지르죠. 테슬라 로봇이 나오게 돼.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 하면은 기대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넘버가 찍히는 종목들, 기업들은 아직은 손에 꼽기 때문에 이 섹터가 더 커가려면 확실히 숫자로 좀 증명하는 과정도 현재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은 좀 로봇주 현재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좋게 보세요? 아니면 박병주 매니저와 좀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저는 좀 조금 박 매니저님과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좋게 보시나요? 예. 조금 더? 이게 원래 이제 태양광도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 뭐 OCI가 사실 별 볼일 없는 회사였는데 거의 1000배 가까이 갔던 이유가 전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서브시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활성화 시키니까 그게 1000배 가까이 간 거거든요. 사실 돈도 못 버는 회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맞습니다. 지금 실적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한 330억 정도 금년 예상을 하고 있는데 300억도 작년에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만약에 이걸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예전에 태양광 그렇게 10년 가까이 이 보조금을 줬던 것처럼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엄청나게 붐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2차 전지나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3년 내로 3년이나 5년 내로 로봇도 붐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원래 삼성 그룹 내에 있는 헤드 중에 가장 몸값이 비싼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원래 예전에 이제 삼성 그 종합기술원이죠. 그쪽에 있던 분들이 원래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다가 자율주행에서 야 이거는 아직 먼 거거나 아니면 돈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로봇으로 전환이 됐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부터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도 이제 빨리 지분을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콜옵션을 빨리 인수를 해서 지분을 인수해서 삼성전자 밑으로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혼자만 갖고서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붐이 일어난다면 300억 매출하던 애들이 3천억, 3조까지 할 수 없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의 성장성이 굉장히 저는 퀀텀 점프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안으로 분명히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로봇 섹터 자체가 올라갈 때는 잘 아니었는데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니까 상당히 좀 지금 상방으로 봐야 될지 하방이 아직 열려 있는 건지 지금이 바닥인 건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특이점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